이건 꼭 혼자 가야 해.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숨이 턱턱 막히는 병실 안에서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줬죠. 간신히 뜬 눈, 간신히 내뱉은 말. 여기로 혼자 가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종이 한 장. 겹겹이 접힌 그 종이를 펼치자 볼펜으로 대충 그린 지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끝엔 붉은 펜으로 X표가 쳐 있었고 옆엔 떨리는 손으로 적은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로 혼자 가봐. 도대체 이게 뭘까?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그 지도를 몇 시간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남편이 왜 지도를 남겼을까? 왜 꼭 혼자 가라고 했을까? 그건 유언이었고 부탁이었고 동시에 무언의 고백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 정영진. 그 사람은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생일을 챙겨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단 말이죠. 지도 속 주소는 강원도 바닷가 근처 외딴 마을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동네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 더 혼란스러웠던 건 저는 거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남편 역시 평소에 그런 곳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로 장례식이 치러졌고 시댁 식구들은 그날부터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영진이 명의로 된 건 다 정리해야지. 너도 이제는 그만 비켜줘야지.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도 그 말은 선명히 들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내였던 저를 그렇게 밀어내는 모습이 너무 차가웠어요. 짐을 싸나오는 길, 저는 조용히 그 지도를 다시 꺼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그걸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KTX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시외버스를 2번 더 타고 겨울 안개 자욱한 강원도의 어느 외딴 시골 마을. 낡은 철문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지도 끝에 그려진 X표? 그게 이 문 앞이었습니다. 여기 맞겠지.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지, 다 내 착각이면 어쩌지.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남편의 진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말하곤 했어요. 그래도 정영진 씨가 책임감은 있잖아. 말은 없어도 속 깊은 사람이야. 그래요. 맞는 말이었죠. 근데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 마음 어딘가엔 늘 조그만 돌덩이 같은 게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참 무뚝뚝했거든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생일을 챙겨준 적 없고요. 사랑해 같은 말은 웃긴 얘기처럼 생각했어요. 한 번은 물었어요. 나 당신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긴 해? 그때 그 사람이 한 말, 아직도 생생해요. 너 없으면 나 뭐 먹고 사냐? 그 말 듣고 웃긴 했는데요. 웃고 나서 혼자 울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랑 살아온 28년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땐 그랬어요. 우린 아이가 없었고요. 그건 제 탓이었어요. 병원에서 제가 아이 갖기 힘든 몸이라 했거든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날 이후로 우린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당신 괜찮아? 하고 조심스레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너 하나면 됐지. 그 말에 울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그날 밤
혼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 품에서 우는 일. 그 후로 저는 일이라도 하자 싶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어르신들 돌보면서 의미도 느끼고 그랬죠. 그런데 몇 년 전 교통사고가 나면서 허리를 다치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쯤부터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식이라더니 나중엔 아예 이유도 말 안 하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좀 볼 데 있어. 그게 끝이었어요. 그때 저는 의심도 했어요.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고. 혹시 내가 모르는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근데요, 묻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원래 그런 사이였거든요. 서로 안 묻고 안 들춰내고 그냥 참고 사는 사이. 그러다 남편이 자꾸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밥도 안 먹고 눈 밑은 까맣게 꺼지고 병원 좀 가봐. 감기야. 별거 아냐. 결국 그 감기는 폐암이었어요. 그것도 말기. 그 사실을 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왜 이제야 말했냐고 소리쳤고 그 사람은 그냥 말없이 고개를 돌리기만 했어요. 그 후부터는 병원에서 살았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하루 종일 병실에서 밥 챙기고 약 챙기고 시트 갈고 그 사람 손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매일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죽기 전날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말도 잘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저한테 쥐어줬어요. 이건 꼭 혼자 가야 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론 소리치고 있었어요. 왜 혼자야? 거길 왜 나 혼자 가야 해? 그 사람은 그 말만 남기고 끝내 눈을 감았어요. 지금 저는 그 지도가 가리킨 그 장소 앞에 서 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은 떨리고 그 사람 냄새가 문 너머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 안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폐허일 줄 알았던 그 창고 안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누군가 매일 청소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먼지 한 톨 없는 바닥, 왼쪽 벽엔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엔 투박한 철제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벽 한쪽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던 풍경 사진이었죠. 이건 무릎이 툭 꺾였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안엔 남편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조명 배선, 벽면의 단열재, 손으로 직접 고른 듯한 나무 바닥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평소에 싫다고 했던 자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한 거야?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라도 더 들었으면 좋았을 걸. 괜히 나 혼자 이런 걸 마주하니까 너무 서럽고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미정아, 어디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했던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거든요. 집에 좀 있었어요. 너 그 창고 같은 데 간 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영진이 그놈이 마지막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다 알아야겠어. 그 재산 우리 가족 몫이야. 너 혼자 가져갈 생각하지 마. 그 순간 핏기가 확 가셨어요. 남편이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이런 얘기를 하다니. 어머니, 그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내 이름으로 뭐가 있다고? 걔가 마지막으로 무슨 짓을 한 건지 똑똑히 밝혀야 돼. 통화가 끊기자마자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시동생. 형수,
거기 지금 위치 보내요. 변호사랑 같이 갈 거니까. 변호사까지?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남편이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건 이걸까? 아니면 이걸 지키려 했던 걸까? 그 사람은 저한테 왜 혼자 가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날 몰아붙이는 걸까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따뜻하게 남은 공간인데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그 모든 걸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철제 상자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위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미정아, 이제 너 혼자여도 괜찮아. 그 한 줄에 제 안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워졌고 조명 하나 없는 공간에서 저 혼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낯선 서류 뭉치와 함께 커다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엔 정자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 윤미정 앞으로 제 이름이 그토록 따뜻하게 적혀 있는 걸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손끝이 떨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땅 문서와 건물 등기, 리모델링 내역서, 관리비 잔액 통장 사본, 그리고 공증된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저를 위해 준비된 거였단 말입니까?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늦게 들어오던 남편, 이상하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눈빛, 잔소리를 하면 그냥 웃어넘기던 표정,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제게 남겨주려 했던 거였어요. 바보 같은 사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사람. 미안하고 고맙고 원망스럽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창고 앞에 차들이 도착했거든요. 시어머니, 시동생,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까지.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기들 것이라는 듯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장소 맞지? 시동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딱 봐도 수상하잖아. 이걸 다 혼자 준비했다고? 우리 가족 돈으로 했겠지. 시어머니는 서류 가방을 꺼내 들더니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좀 솔직히 말하지 그래. 내가 뭘 꾸미고 있었는지. 이걸 다 내 이름으로 돌려놨다고? 말이 돼? 어머니, 이건 영진 씨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전 정말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 죽기 전에 무슨 꿍꿍이를 한 거냐고. 변호사도 확인하러 왔으니까 이 서류들 다 넘겨.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남긴 뜻을 왜 이렇게 짓밟으세요?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 왔고 그저 유언에 따라 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 듯 창고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창문 틈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고 먼지가 일렁이던 그 공간 안에서 저는 문득 무너져 내렸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따뜻한 공간은 그냥 돈이구나. 제가 울고 있든 남편의 마음이 담겨 있든 상관없는 거였어요. 이 창고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준비됐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이 누군가에겐 단지 재산일 뿐이라는 게, 그리고 저 혼자 그 사람의 진심을 끌어안고 있다는 게,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은 채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런 걸 남긴 거야?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진짜인지, 이 모든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쳐보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아주 정식으로 공증된 유언입니다. 사모님 앞으로 명예 이전이 이미 끝난 상태고요.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된 정산 내역도 다 남아있네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사람은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했어요. 몰래 설계도를 그렸을 거고, 몰래 장비를 옮겼을 거고, 심지어 저 몰래 제 이름으로 통장까지 만들고 서류를 정리한 거예요. 이걸 언제 다 한 거야 대체? 뒤늦게 깨달은 사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사라졌던 낡은 작업 가방, 한동안 찾지 못했던 수첩 하나. 알고 보니 다 이 일을 위해 사라졌던 거였어요. 그 수첩엔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대요. 재료 구매일, 시공업체 방문일, 공증 일정까지 완벽할 정도로 준비된 흔적이었어요. 저는 다시 창고로 돌아와 그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 서랍을 열자 메모지와 사진들이 나왔어요. 사진 속엔 남편이 목공을 하는 모습, 페인트 칠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익숙한 여자의 뒷모습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뒷정리하던 모습, 청소하던 모습, 그리고 아마 몰래 찍은 듯한 제 웃는 얼굴, 낡은 앞치마를 입고 먼지를 털며 웃고 있는 사진. 그걸 보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옆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미정이만 아는 공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 그 밑엔 조그맣게 연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창고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곳은 저라는 사람을 위한 쉼터였고, 고백이었고,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예요. 창고 한 구석엔 작은 벽난로가 있었고, 제가 예전부터 갖고 싶다고 했던 그 벽 선반도 똑같이 시공돼 있었어요. 서툰 손길로 달아놓은 듯 약간 비뚤어진 선반이었지만 그것마저도 남편 같았어요. 커튼은 라일락 무늬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 절대 얘기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명은 따뜻한 노란빛. 미지근한 바람이 들어오던 틈 사이로 바깥 소리가 조용히 스며드는 느낌. 그 공간에 앉아 있으니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혼자 가야 했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는지. 그건 이 선물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저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고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공간 안에서 그 사람의 손길이 닿았던 문고리, 그 사람이 조명 하나하나 고른 자리, 스위치 하나까지 다 그 사람이 제 손에 맞춰 놓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날 생각했구나. 난 그걸 몰랐네. 그제야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사람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없이 미안하고 한없이 고마운 마음으로. 저는 그 창고 한복판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 울음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 받기만 했던 사랑, 그리고 돌려주지 못한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창고 앞에 다시 시동생의 차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변호사만 데리고 온 게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 몇 명이 함께였고 그들 손엔 촬영 장비와 서류철이 들려 있었죠. 형수, 정식으로 확인하러 왔어요. 이 건물 내부 구조랑 자금 흐름 조사할 겁니다. 그들은 당당했어요.
남의 공간임에도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고 심지어 벽을 두드리며 구조를 점검하듯 두리번거렸죠. 시어머니도 도착했어요. 그녀는 말도 없이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제 다 밝혀졌어. 이걸 내 이름으로 돌린 거 작정하고 꾸민 일 아니냐고.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어머니, 제발이요. 이건 영진 씨가 한 일이에요.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 네가 시켜서 한 거지. 죽기 전에 정신없을 때 다 사인하게 한 거잖아.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온통 재산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었죠. 그때 시동생이 공증 서류를 뺏듯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야, 이거 공증 날짜가 사망 20일 전이야. 그때 멀쩡했어? 아니잖아. 병원 기록 보면 진료도 받았고 말도 못하던 시기야. 아니요, 그땐 아직 의식 또렷했어요. 그날 제가 있었어요. 그날이 마지막으로 눈 맞추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 불러준 날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꾸 울컥했지만 꾹꾹 눌러 참았죠. 이곳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의 공간인데 그들에겐 그저 돈이었어요. 여기 CCTV도 없지? 진짜 교묘하게 꾸몄네. 변호사님, 이거 사문서 위조랑 재산 은닉으로 갈 수 있죠? 변호사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연민도 경계도 다 담겨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정황만으론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유언장은 환자 의식이 명확할 때 병원 측 확인하에 작성된 걸로 나옵니다. 이걸 뒤집긴 쉽지 않아요. 그 말에 시동생의 얼굴이 굳어졌고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뒤를 돌았습니다. 그때 창고 안에 걸려있던 작은 사진 하나를 시어머니가 보게 됐어요. 제 웃는 모습과 그걸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문득 나직하게 중얼였어요. 제가 저렇게 웃는 걸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내 시선을 피한 채 창고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하나둘 뒤따라 나갔고 저는 홀로 그 자리에 남았어요. 그날 밤 다시 불이 꺼진 창고 안에서 저는 조용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영진 씨, 당신 말대로 혼자 왔고 당신 뜻대로 이곳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날 믿지 않네요. 그 순간 어딘가에서 찬바람이 문틈을 타고 스며들었고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감싸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난 당신만 믿을게요. 당신이 남긴 이곳에서 나 꼭 버텨볼게요. 며칠 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시동생이었어요. 형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 한번 뵙고 싶어서요. 처음 듣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저는 망설이다가 창고 근처 작은 찻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시동생은 예전과는 다르게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고 눈 밑엔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형수, 아니 미정 씨, 저희가 너무 심했죠. 그땐 진짜 그럴 줄 몰랐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어제 아버지한테 크게 혼났어요. 영진이 형 유품 중에 USB 하나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형이 말하더라고요. 미정이한테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 그 공간은 미정이 거라고. 형 유언이 영상으로도 남아 있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영상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형이 그런 상황에서도 형수 걱정을 했을까 싶어서 전 그냥 돈 생각만 했고요. 그의 눈이 붉어졌어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이 그 속에 담겨 있었어요. 형이 진짜 미정 씨를 많이 사랑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시동생은 두 손을 모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고 이번엔 시어머니가 창고를 다시 찾았어요. 무뚝뚝하게 문 앞에 서 있던 그녀는 오래된 외투를 여며쥐며 말했어요. 혹시 안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문을 열었고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부를 한참 둘러본 뒤 남편의 사진 앞에서 가만히 섰던 그녀는 작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나한테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 없었는데 그걸 다 너한테 남겼다는 게 그게 처음엔 미웠어.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아.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 섰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정아, 미안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내 딸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에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해 처음으로 진심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종종 창고를 들렀고 시동생도 연락을 이어왔어요. 그들의 태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간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그 작은 쉼터에서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저는 이 공간을 쉼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누구든 마음이 지친 날 조용히 들를 수 있는 작은 공간. 그 사람의 손길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엔 지인 몇 명만 다녀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하나둘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대부분은 저처럼 뭔가를 잃었거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었죠. 여긴 참 이상하게 편하네요. 아무 말 안 해도 눈물이 나는 곳이네요. 그 말들이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혼자의 공간이 아니었고 남편이 남긴 따뜻함이 이어지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따금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와서 어르신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시동생은 주말마다 작은 봉사활동을 하며 저를 도와줬어요. 어느 날엔 이런 말도 들었어요. 형수, 형이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진짜 감동받았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 사람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촛불 하나 켜고 조용히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기로 꼭 혼자 가봐. 그 말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어요. 그 말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냈으니까요. 당신 말대로 혼자 갔고, 혼자 울었고, 혼자 일어났어. 그리고 지금은 혼자 아니야.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은 창고 창문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남긴 진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진심은 결국 우리 모두를 다시 이어주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진 씨, 당신 덕분에 나 살아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다음 감동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